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선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세부적인 거 또는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 교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시대 교체에 따른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이 새로운 정권 출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은 무엇이며 그 리더십 하에서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강화되고 제고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맞춰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약 부분에 보셔도 결국 사회 대통합을 먼저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포용적 정치 체제, 제도적 차원에서 그 전제하에 사회 대통합과 그로 인한 이제 사회 개혁, 개혁과 통합은 국민 각자의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과 가치 이걸 이제 행복과 평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춰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로운 그 리더십 하에서 통합의 길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통합과 소통 이런 걸 강조합니다만 이걸 좀 우리 현실보다도 역사적으로 좀 예보다도 그런 제가 좀 중국 그 역사 또 이 서양 고전 같은 걸 좀 보면서 느꼈던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좀 포용적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계제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라고 했겠어요? 혹시 그 기사 보신 분 계신 진시황제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뜻밖 그 답변이라고 이렇게 느끼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크게 회자됐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면서 그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우리가 진시황제하면 뭐 폭군으로 이렇게 분서경유나 또는 이런 그걸 일으킨 말이죠. 폭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대한 자취를 남긴 겁니다. 통합, 중국을 제일 먼저 통일을 했고 그리고 중국 민족으로서의 그 통합 정책을 다 시행한 겁니다. 문자를 통일했고 도량형을 통일했고 화폐를 통일했고 중국 한자의 기원을 거기 만든 겁니다. 비록 이제 이 진시황의 그 진제국이 통일 후 20년 만에 멸망을 하고 그에 대한 역사는 결국 한나라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곡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걸 생각해서 통합, 통일 또 남북한에 대한 그 통일에 대한 어떤 기초 초석을 놓겠다는 취지에서 진시황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고 그런 또 그 해석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 진시황이 춘추전국 시대 550년을 지속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죠. 근데 저는 이 춘추전국 시대야말로 참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자발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게. 그건 이제 서마천은 사기에서 아주 생생한 필치로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 묘사를 하고 있지요. 이 진나라가 가장 뒤처졌지요. 진나라는 사실 중국 역사를 볼 때 이 가장 서쪽에 위치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만족이라고까지 했었는데 이 진나라가 결국 이 전국 칠흥을 다 제패해가지고 통일을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느냐? 그게 바로 통합 리더십이었습니다. 통합 리더십. 개방된 인재 정책입니다. 그 유명한 진나라의 이 사불문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사불문. 진나라에서는
이 신분을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다 등용한다 하는 그 사불문 정책이 한 500년간 지속이 됐어요. 진시황에 의한 통일 때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사라는 그 이사열전에 나오죠. 이사 이게 그 이사가 그 진시황에서 통일에 토대를 놓았습니다만은 그 이사는 진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나라 이것도 상황 마찬가지고 백기장도 마찬가지고 한때 이제 그 진나라 부족들이 또 진나라 토백이들이 이제 그런 외지에서 온 말이죠. 민족이 다르고 국가 그 당시 국가야 이제 그 천주정국 시대는 중국 내에서 이제 국가가 난립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이사가 그런 유명한 그 얘기를 하죠. 우리 뭐저 버스에도 그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그 중국 뭐 서안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항공사에서 그 태산 불량 토교일 하해 불택 세류다 말이에요. 태산은 한 주먹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으며 또 하해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능력을 중시하면서 쓰는 그 정책이야말로 진나라가 나갈 방향이다. 바로 진시황은 그걸 받아들이고 결국 이 간축령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떤 사불문론, 불문 정책. 지금 아까 우리 그 이현주 대표께서 그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 원인 또 그게 실체 거기다 이제 계층 간 갈등도 그 실체는 상당히 이제 좀 다르다는데 어쨌든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고 지역 거기에 지역 학연까지도 지금 우리 사회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신분은 지금 충분히 뭐 계층과 뭐 학교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국적은 지역 우리 지금 보면은 지역 연령 세대가 얼마든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불문론을 통해서 통합, 포용적 어떤 체제를 닦는 역사적 지혜를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양에서 여러분 그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노마인 이야기 있죠. 그 뭐 스텔스인데 그 15권 정도 저 한 2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노마인들이 이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체력에 있어서는 게르만이나 켈트족, 갈리아인들보다도 이 노마인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노마 그 북쪽에 있는 지금의 밀라노 지역에 있는 그 에트루리아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떨어져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 상업력, 재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보다 훨씬 못했죠. 카르타고는 이미 이런 이 노마가 이들을 차례로 정복해가지고 결국 같이 가면서 대대국을 건설해서 1000년 동안 지속됐던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하면서 그걸 하죠. 이제 그 노마인이 그 패자도 동화시키는 포용어 리더십, 관용어 리더십 이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위너 테이크 올 우리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어떤 역반제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패자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노마인의 그 어떤 그 포용 리더십 패자를 동화시키는 그런 걸 역사적으로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서 결국 소통의 정신이 싹트는 것이고 그 소통하에서 공감, 통합의 어떤 발판이 마련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다름과 차이를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보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제가 2년 반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글도 썼고 또 뭐 하면서 이 편가르기가 심하다. 양분법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그런 독선주의가 넘치고 있다 비판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뭐 똑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나중에 뭐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더해. 그런 걸 보고는 야 이거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뭐 이 정권 바뀌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권 하나 바뀌어지면 뭐 여기서부터 어디 마라도장 그저 시골까지도 덜썩덜썩해요. 그냥. 미국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연방주의가 철저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좀 포용, 통합의 리더십,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게 정말 한번 혁신적으로 새로운 리더십 안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봤으면 아예 제도적으로 국무위원도 장관도 몇 개 주고 말이죠. 소신껏 하란 말이에요. 장관들이 지금 CEO 권한만 못해요. 의사결정권자는 최종 그 권한이 있지만은 그 눈치 보다가 일용 저는 그래서 그 일용 뭐라면 고용직이라고 해요. 일용 고용직 언제 그만둘지 몰라. 자기 결정 그게 권한 행사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통합 리더십이 좀 한번 이루어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배격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신들만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상대방은 저건 뭐 꼴통으로 체부하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마치 죽으라는 이런 어떤 저는 이걸 편협한 영웅이라 이제 이건 좀 배격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어떤 뭐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싱턴 시절에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조급한 이상주의도 우리가 나갈 방향이지만 사실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노예 해방했다고 하면 그건 그게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가야지만 그 당시는 그 여건이나 또는 사회적 어떤 그 틀에서 안 된단 말이죠. 다 그 개혁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뭘 할 시기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급한 이상주의도 국민들한테 달콤하지만은 그것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상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건 CEO도 기업 CEO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조급한 이상주의도 좀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국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 자카리아가 쓴 자유미래라는 책 있죠. 번역 인도 출신 미국 석학이죠. 자카리아.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민소득 6,000불 이하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실 우리는 이제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다 되고 사실 민주주의는 우리는 지금 마음껏 만개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뭐 한쪽에서 언론 자유가 뭐 축소됐느냐 어떻냐 하면서 그냥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무엇이냐? 결국 이 산업화가 토대였다. 결국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그 어떤 바탕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을 하면서 맞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공,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가능하게 했던 산업화였단 말이죠. 경제 성장이었단 말이죠. 그걸 인정을 한다고 양쪽이. 그 바탕 하에서 이제 균형, 분배,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급한 이상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가는 그건 나갈 방향이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다만 저는 이제 좀 또 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건 확실히 부족했어요. 헌법에 명백히 사회적 약자나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기본권으로 있는데도 이걸 마치 그 선언적, 추상적 어떤 규범, 권리로 봐가지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국가가 해야 한다고 이건 마치 선언적으로 이제는 이건 당연한 기본권으로 주장해야 한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취약계층이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국가의 어떤 시혜적 조치가 아니에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그거하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가진 자에 대해서 뺏고 또 가진 자에 대해서 마치 그 이렇게 잘 나간 사람 쳐서 그 사람 중간은 다른데 헌법이 이 상정하고 있는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권의 강화를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이 큰 틀에서 법을 어기거나 또는 그 규범을 일탈하지 않는 한은 놔두면서 국가가 다른 방법 또 그 사람들한테 좀그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 거 이런 어떤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마치 이걸 뺏어서 뭐 하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좀 소위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계층감 양극화가 있는데 특히 지도층이나 또는 가진 자들의 어떤 국가에 대한 소위 그 많이 쓰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한번 실천으로 이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마치 내가 뺏겨서 마치 주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서로 나하고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은 그걸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그 이 통합의 리더십은 나올 수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야 이거 뭐 우리 언제 기다려? 뭐 어디 뭐라도 하나 뭐 이사라도 하나 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저는 안 돼. 그런 사람들 일부러 다 해가지고 선언해서 나 안 하겠다고 하고 100만 명이라도 다 손들고 나올 수 있는 다는 것도 안 되지만은 그런 어떤 그 안 되면 한 100여 명이라도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한번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 양분법에 기초해가지고 상대방을 매도하는 그 독선주의는 혹시 모르겠어요. 새로운 이제 정권하에서는 없을지. 그럼 저는 7년을 그냥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 독선적인 정권치고 부패하지 않는 정권이 없었어요. 역대 정권 나보십시오. 그리고 국민 통합이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정권도 그런 독선적인 그런 가지고 양분법으로 서로 매도하면 실패한다고 봐요. 확실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무항산 무항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최고 책임자의 역할은 요즘 표현을 하자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복지기획입니다. 국민이 떳떳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도자의 제일 임무라고 봐요. CEO 임무도 마찬가지고 백성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생업이 있으면은 떳떳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곤궁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궁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맹자의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봐도 저는 대단히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사회적 약자의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복지 예산 30% 엄청난 이게 지금 증액이고 또 획기적인 건데 이걸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이걸 잘 써야. 지금 뭐 시골이나 또 어디 이런 데 가보면은 돈을 잘못 써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엄청나요. 지금 또 잘못해가지고 도로보장 전혀 안 할 때 하고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분배의 형평성 또 예산 분배 과정에 정말 그냥 뚝딱뚝딱 한다고 국회에서 오늘 하루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오늘 지금 마지막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서 뭘 나오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산 감시 운동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뭐 안 내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그 책임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꼭 두 가지 운동을 한다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이 이제 이 세금에 내가 낸 세금이 잘 예산을 어떻게 해서 분배되고 쓰여지고 있는가를 하는 세금 낭비 감시 운동 또 세금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언론에 좀 보도되니까 많이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 정말 철저히 유권자 운동은 앞으로 저 우리 청년 유권자한테 이것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됩니다. 뭐 몇천 이게 이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 피터 법칙에 그 보면은 저 국회에서도 뭐 몇천만 원, 몇억 또 몇천만 원 가지고는 뭐 따져가지고 갖다 막 문책도 하고 뭐 하는데 몇백억, 몇천억, 몇 조는 그냥 뚝딱뚝딱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탈취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복지 예산으로 줄여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필요하고 이거에 새로운 이 사회 통합을 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변화 개혁은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 개혁 얼마나 미쳤습니까? 행동이 뒤따라야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걸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권의 임무는 바로 그겁니다. 이 제도 자체는 저는 떠나기 없다고 봅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 놓어도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제도만 따지고 또는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만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우리가 정치인이 자꾸 바뀌어져가지고 정치인이 변해야 정치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유권자가 변해야만이 정치인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을 해야만이 이 정치인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국가가 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국민운동, 시민운동, 유권자운동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생활 밀착형 그런 시민운동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우리 사회가 이 비주류가 드는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웃사이더 사회 형편을 물려놨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류로서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정부 때 이 외무고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외무고시를 폐지했거든요. 왜냐 외무고시 고시 출신 외교관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걸 기업인으로서 많이 보면 외교관들 보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관료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다만 나는 그걸 개혁보다도 그러면 지금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국립외교관 양성동가 외교관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 뭐냐?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보면은 외국에서 얼마나 생활하고 또 누구 추천하고 또 무슨 어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고 이건 결국 외무고시보다도 진짜 힘들게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이 노스쿨 제도가 결국은 개천에서 용날 뿐만 아니라 좀 열심히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했던 그 길을 막아놨듯이 저는 그런 어떤 비주류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주류에 언제든지 편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가 이런 전제하에서 포용적 정치체제, 경제제도, 사회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약간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깊이 또 연말 마지막 날을 맞아서 이런 점도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